한 주간의 정치권 핫 이슈를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정치토론 왈가왈부 유용합니다. 오늘도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세 분을 모셨습니다. 김형주, 김유정 그리고 진성호 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도 정치권은 역시 이슈가 뜨거웠는데요. 왈가왈부가 준비한 토론 주제는 무엇인지 첫 번째 주제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검증이라는 명목하에 비방과 신상 털이만 있었던 청문회였습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한국당의 모습은 도가 지나칩니다. 청문회를 해보니 범법자 수준의 함량 미달 인사만 내놓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무회의장이 아니라 당장 수사기관에 앉아야 할 후보가 대부분이었던 것 아닌가. 도덕적 논란부터 역량에 관한 문제까지 걸리지 않은 후보자가 없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국회 인사청문회법을 고쳐서 대통령의 일방통행을 방지해야 합니다. 네, 왈가왈부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이번 주 정치권과 또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됐었죠. 인사청문회 관련 내용입니다.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에 이제 입성하게 될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번 주 4월에 걸쳐서 진행이 됐습니다. 청문회가 끝난 이후에 그런데 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후보자들에 대한 평가가 또 엇갈리고요. 당장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부터 줄줄이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청문 과정에서 김학의 전 차관의 동영상 CD 문제가 다시 불거졌죠. 그래서 여야 간 또 날선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정쟁의 장이 된 거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있는데요. 자, 인사청문회 먼저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총평부터 세 분 의견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민주당의 우리 김영주 의원께서 총평을 좀 해주시죠. 네, 총평을 해봄에 있어서 사실은 이 7명의 후보들이 적지 않은 네. 그 흠결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이 청와대 내에서 철저한 인사 검증이 있었느냐 하는 국민들의 의혹들이 있는 상태에서 청문회가 있었다는 그렇죠. 데는 좀 아쉽게 생각하고 좀 더 나은 흠결이 없는 후보들이 나오지 못한 데 대해서 좀 아쉽고 국민들에게 또 죄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회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도덕적 자질 그리고 또 그 장관으로서 자기 직무를 할 수 있는 어떤 전문성과 역량이 네. 충분히 있는지에 대한 아주 합리적이고 다양하고 또 날카로운 토론과 검증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처음부터 이제 고성이 난무하고 또 자료를 너무 지나치게 또 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요구로 인해서 오히려 더 노이즈만 커졌지 실제 네. 국민들로 하여금 저 사람은 장관 할 수 있겠다, 저 사람은 장관 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실패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뭐 법 제도적으로 측면에도 보더라도 사실은 현재의 그 인사청문회법이라고 하는 것이 한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문회 채택이 되지 않더라도 일정 기간 지나면 대통령이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는 그렇죠.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동안에 국회에서 상당히 많은 어떤 개정안이라든지 올라왔는데 국회의원 스스로가 그때는 그것을 이렇게 그들도 보지 않다가 여야가 항상 바뀌니까. 그들도 보지 않다가 막상 이 일이 있으면 그 왜 청문회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청문위원들도 짜증스럽고 네. 또 그것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훨씬 더 짜증스러운 그런 청문회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인사청문회 제도 무용론이라든가 개선한 부분은 우리가 한번 좀 이따가 집중적으로 한번 같이 토론하기로 하고요. 김유정 의원의 그 총평 좀 듣죠. 총평 7명의 사실상 중폭 개각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처음에는 호평받았으나 시간이 갈수록 야, 문제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런 의견들이 다수를 이루었던 것 같고요. 역시 청문회 때마다 볼 수 있는 진풍경이 똑같이 벌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료 요구랄지 이런 걸로 실랑이하면서 1시간 이상 보낸 건 예사였고요. 네. 여당은
방어하고 야당은 공격하는 그런 모습이 공수만 바뀌었지 똑같이 진행이 됐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낙연 총리가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했을 때 특히 이제 김현철 후보자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잖아요. 그랬더니 그 문제 많은 것들은 알고 있었다. 그러나 뭐 그만한 인물도 찾기 어려웠다 이런 취지로 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여당과 또 문재인 정권 내부에서의 일정 부분 그게 마지노선이 아니었을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가이드라인처럼 그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당원들이 많이 그 발언을 근거로 해서 네. 디펜스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청와대에서도 그런 흠결이나 그 문제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국민 정서상에서는 문제를 알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도 임명을 그러니까 후보를 내정했다고 이거는 문제가 있으면 그 후보는 일단은 배제하고 다른 더 좋은 후보를 찾도록 노력해야 되는 게 우선 아닐까요? 그런 점에서는 7명 후보에 대해서 지금 야당이 전부 다 이 청문 보고 채택 안 하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그것도 조금 한편으로 좀 무리가 있습니다만은 처음에 호평받았던 거에 비해서는 청문회 과정을 지켜본 국민들은 네. 역시 좀 많이 실망했던 그런 청문회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진 의원님 예, 전체적으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제대로 된 정보를 받고 있지 못한 게 아닌가 싶고요. 조국 민정수석이 지금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왜냐하면 오늘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갤럽 조사에서 43% 나왔습니다. 그렇죠. 취임 이후 최악입니다. 한때 84%였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국민들이 이미 심판을 했습니다. 이번 청문회에서 정말 못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 물러서서 나중에 한 명씩 하겠지만 문성혁 해수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네. 본인이 인정을 했습니다. 2006년에 위장 전입을 4차례 했습니다. 이거는요 문재인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발표한 게 있습니다. 5대 원칙, 7대 원칙, 위장 전입 2005년 이전은 되지만 이유는 안 된다. 또 뭐 2차례인가 뭐 이야기했는데 이미 이 사람은 본인도 시인했고 걸렸는데 이걸 갖다가 딱 내놓은 이유는 뭡니까? 조국 수석은 그냥 허수아비입니까? 이건 기본이 안 된 겁니다. 또 하나는 다른 후보자도 많지만 어쨌든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주택 정책을 하는데 집이 세 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와대도 지금 경제나 산업이나 주택이나 일자리 관련 비서관들은 전부 다주택 딸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은 제가 볼 때는 주택 정책이 또 집 한 채 가지고 필요 없는 집은 팔아라, 투기하지 말라는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이 후보자로서 나왔다는 거는 조국 수석이 직무유기를 했거나 아니면 지금 청와대 참모나 이런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뜻과는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 네. 정보와 귀를 막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이 인사를 계기로 해서 인사도 인사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한번 뭐랄까요 질서를 한번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 영이 쓰겠습니까? 그 청문회 중에서 가장 이제 하이라이트가 김현철 후보 청문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박영선 후보 청문회가 가장 하이라이트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같은 여성으로 또. 글쎄요. 그런데 이제 청문회 상에서는 그렇게 됐고 결국 파행으로 갔습니다만 네. 더 다크호스는 조동호 과기부 예. 장관 후보자였던 것 같아요. 이제 그거는 뭐 더 이따가 논의를 하기로 하고 네.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예. 자칭 타칭 저격수였죠. 그렇죠. 사선 의원으로서 뭐 그 공격수의 거의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었죠. 그리고 네. 청문회도 본인이 한 40회 이상을 했었어요.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 김태호 총리 후보부터 천성관 후보자까지 정말 한 몇 명을 낙마를 시키고 많이 낙마시켰죠. 네, 그래서 아마 야당이 가장 별렀던 후보죠. 사실은. 그래서 받은 만큼 돌려주겠다. 당한 만큼 갚아주겠다. 복수열전이다. 다 이런 얘기 굉장히 난무했는데 결과만을 놓고 보면요. 진성 의원님 지난번에 우려하셨던 것처럼 이 제1야당의 한국당? 전투력이 한국당의 전투력이 정말 약하다. 결국에 이제 파행으로 가는 거 외에는 결정적인 한방 이런 거 못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청문회와 무관한 사실 다른 건으로 지금 일이 확전이 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영상 CD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예. 김학의 CD 관련해서 황교안 대표에게로 이 공격력이 완전 집중되면서 박영선 후보의 인사청문회는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단 말씀이에요.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이제 2,252건인가의 자료를 네. 요구를 했고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답을 했는데 보통 다른 후보들보다 2배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별이긴 별렀는데 제가 보기에는 공격의 포인트를 잘 못 잡은 것 같고요.
저희가 야당 시절에 했던 거를 생각하면 정말 한국당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했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좀 한수 가르쳐 주시죠. 이를테면 박영선 예. 의원 후보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그 유방암 무슨 진단 이런 이제 그거를 여성에 대한 모멸감이다. 그리고 네. 전국에 있는 환우들에 대한 인격 네. 모독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편으로는 저는 그 말에 동감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인간적으로 그런 모멸감도 느꼈을 거라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핵심은 그게 아니고 그 어떤 개인의 병력을 운운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뭐 황후 뭐 무슨 황후 진료? 진료를 받았다. 어디 뭐 자료를 그 장소를 옮겨가지고 거기서 별도로 또 뭘 뭐 검진을 했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소위 갑질에 대한 거를 지적하기 위해서 개인의 이제 사실 덮어줘도 될 그런 병명까지를 드러내면서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의 포인트를 너무 잘못 잡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래서 결국에는 뭐 본인이 얼버무리면서 질문하는 의원이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질문을 뭐하러 해서 그런 구설수에 차라리 오르는지. 그래서 핵심을 좀 비껴가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야당이 참 준비를 못했다, 한국당이.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청문회 내내 이 자료 문제만 했던 것 자료 같은. 문제가 그러니까 오전에 12시 한 반 정도까지 오전 질의가 계속이 됐는데 네. 제가 오전에는 봤어요. 그러니까 1시간 10분 이상을 11시 한 80분 했대요, 10분 80분. 15분까지를 네, 자료 제출의 공방 그리고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동영상을 틀어서 과거에 박영선 의원이 청문회 때 어떻게 했는가 이거를 또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또 의사진행 발언은 처음 보기도 했어요. 되게 그래서 되게 저 작전 회의는 많이 하고 나온 것 같은데. 많이 했는데 이게 협력이 안 됐던 것 같고 결정적인 전투력이 매우 부족했다. 전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박영선 네. 후보가 공격형 수비수로서의 그런 진면목을 보여줬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진성호 의원님 좀 듣고서 우리 예. 김 의원 얘기 들어야 일단 될 것 같아요. 청문회가 전국에 생중계됐습니다. 박영선 의원. 그러니까 예. 보는 아마 시청률이 꽤 높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이제 일단 보는 국민들은 자기 입장에 따라서 정말 박영선 잘하는 이런 사람도 있고 그렇겠죠. 잘해도 정말 너무하다. 그러니까 그래서 평가는 국민이 할 거고 네. 또 하나는 저는 지금 김 의원님 말씀처럼 한국당 의원들이 그 병명을 유방암이라는 말을 서면 질의서에 쓰는 바람에 빌미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는 빌미를 주는 바람에 시간을 그만큼 낭비했고 또 하나는 이 팀워크 플레이가 과거 민주당이 야당 때는 자료 제출 가지고도 시간 쫙 끌고 하지도 보면 팀워크가 좀 맞는 것 같은데 한국당은 아직도 야당 체질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은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인데 네. 팀워크 플레이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중복된 얘기를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각자 좀 그게 있고 또 반대로 박영선 의원은 그 순간에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속 시원하다고 이제 그쪽 지지자들은 할지 모르지만 김학의 시디 같은 경우는 좀 문제점을 몇 개 노정했습니다. 일정표 보여주고 하는 바람에 지금 자기가 그날 선관위에 제출한 자료에는 무슨 다른 고엽제 총회장하고 점심을 먹었다고 돼 있는데 일정표에는 선관위에 제출한 거기에는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하고 밥을 먹었다. 중식당에서 42만 얼마를 냈다고 합니다. 신고를 한 겁니다. 그러면 뭐가 맞는지 이게 만약에 맞다면 선관위 자료가 맞다면 일정표가 거짓말 아닙니까? 그럼 그 일정표에 있는 황교안 면담도 거짓말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이거는 또 정치자금법 위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밥 먹고 황교안하고 밥 먹었다고 황 대표는 밥 안 먹었답니다. 그런데 황교안하고 밥 먹었고 42만 원을 썼다면 이 또 위법이거든요. 그거하고 별도로 하여튼 어쨌든 법사위원장실에서 둘이서 만났다고 하면 또그 맞아요. 이야기 하는 게 또 그 달라요? 다음에는 중계받을 때 생중계할 때 그 자리에서는 CD를 꺼내서 저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하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가지고 기사들이 막 나올 때는 뭐 둘이서 같이 보면서 이야기했다 또는 CD만 보여줬다는 기사 나왔는데 마감 다 끝나고 9시 뉴스 8시 뉴스 끝난 뒤에 박영선 이제 후보자가 기자들한테 남은 기자 일부한테 사실은 나 CD를 보여준 건 아니고 CD는 책상에 있었고 말만 했다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그럼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위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뒤에 했던 박영선 후보자의 말 바꾸기도 앞으로 논란이 될 테고 또 하나 박지원 의원은 그러면 3월 초에 누구로부터 그걸 받았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박지원 당시 법사위원과 법사위원장 박영선은 남매로 불렸는데 이 두 분은 김학의 CD 영상을 봤다면 자격이 안 된다는 걸 알 텐데 왜 공개를 하지 않고 가지고 있어가지고 김학의 차관이 임명될 때까지 방조 내지 묵인했는가 비호했는가 이런 의문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앞으로 제가 볼 때는 한국당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물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알고 있는데 그때 참았는 자 법사위원장이 저는 정의에 가득한 박영선 의원이 그 당시에 그걸 알면서도 황교안 조용히 불러서 그냥 이야기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앞으로 논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자연스럽게 황교안. 위원장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또 날카롭게 공격할 수 없고 그러나 일단 위원장실이라고 있는 위원장의 권위로서 주무장관과 담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 차례 사실은 만나서 얘기를 했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러나 걱정돼서 했다, 뭐 공개적으로 내가 한마디 안 했다라고 하는 부분 6월달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그 뒷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개인적으로 말을 했지만 위원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또 본인이 공개적으로 그런 얘기를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네. 사실관계를 가지고 나중에 따져볼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좋은 말하자면 공격적인 그 팀워크라고 하는 것은 청문회 자체에 정확하게 예컨대 후보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흠결을 기성전결로 몰아가는 릴레이 플레이가 돼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아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기만 하다가 시끄럽다가 끝났다는 부분이라서 국민들이 똑같은 얘기의 반복들 또 그 자료 부분에 있어서 아까 일정 정도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의 어떤 보이지 않는 말하자면 그 성인지적 감수성 뭐 미비라든지 그런 것으로 오히려 자기 스스로도 위축되는 이제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거고 그 자체가 국민이 기분 좋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후보도 잘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대로 따끔하게 흠결이 있어 보이는 부분을 맥을 집었느냐 그런 면에서도 청문회의 어떤 점수가 높지 않을 수 있다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것 박영선 같습니다. 후보자가 더 청문 저도 지켜봤는데 청문회 준비를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하여튼간에 좋아하시나 보죠. 그러니까 그 저거 많이 해봤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아는 박영선 거죠. 청문회인지 황교안 청문회인지 네. 모르게 돼버렸어요. 아까 기기기기 말씀하셨는데 결국엔 기기기기 황교안 네. 파해 이렇게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야당 의원들 전투력을 좀 더 쌓으려면 야당 한두 번 더 하시면 돼요. 김성호 의원께서 가셨으면 확실하게 그냥 그죠? 예? 제 마음이 약해서 못. 아 그래. 저거는 여쭤볼게요. 이용주 의원이 민주평화당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용주 의원이 질문을 했어요. 그 법사위원장실에서 당신 뭐했냐? 답변을 하고 그 다음날 또 박지원 의원이 언론에서 또 딱똑 해줬단 말이죠. 이거 네. 과거에 박남매라 그랬는데 네. 지금도 박남매를 하는 건가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번에는? 아직도 굉장히 오해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요? 글쎄 예. 말이에요. 그리고 이용주 의원도 사실은 뭐 가깝죠. 박지원 의원하고 굉장히 가깝잖아요. 굉장히 가깝고. 그래서 그 질문이 그냥 정말 불현듯 튀어나온 질문이었을까 인사청문회에서.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설사 이제 또 그 자리에서 즉흥적인 질문이었다 할지라도 이용주 의원도 뭐 나도 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김학의 CD를 봤다는 건지 어떤 건지. 이용주 의원이 그때 원내 들어오기 훨씬 전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하여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서 하여튼 그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또 김학의 수사단을 뭐 대대적으로 지금 또 꾸리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봐야 되겠는데 하여튼 이 김태호 총리 후보자 낙마시키는 때부터 뭐 그 이전후부터 네. 굉장히 두 분이 이 박지원, 박영선 이 두 의원은 아주 뭐 협력하고 협공하고 또 한쪽에서 하면 이쪽에서 스파이크 때리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잘 해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또 네. 법사위 시절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이제 이것이 결국에는 뭔가 하여튼. 어떤 결과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특히 박전 지금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메모, 이 기록의 힘 이런 거를 지금 몸소 보여주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1년에 이 수첩을 한 20권쯤 쓰는데 펜도 꼭 한 가지 펜만 써요. 제가 또 잘 알잖아요. 이 펜도 이 파이로트에서 나오는 니들펜 이거 광고입니까? 이거 니들펜만 한 가지만 또 고집을 하세요. 그래서 쓰고 또 그걸 제가 뒤져봤는지는 모르죠. 지나간 그래서 이제 또 2013년도에? 기자회견 하면서 이제 또 그 만났다 5시 몇 분에 황교안 법무장관이 인사 왔다 그게 또 기록이 나왔잖아요. 박지원 대표에게도 왔다 의원에게도 왔다는 것 그리고 박병석 부의장도 만났다는 것 같은 날 그러니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후에 또 다른 뭐 증거도 내가 낼 수 있다 이런 또 여운을 남겼기 때문에 네. 이 결론적으로는 누구의 승으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조금씩 작은 이 실수들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나 그것이 전체의 이 김학의 사건을 뒤흔드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실은 밝혀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만 그것이 여건 야건 지금 뭐 조홍천 의원은 왜 배제됐느냐 수사 대상에서 이것도 지금 야당에서 타겟 삼고 있는 것인데 같이 저는 하겠죠. 수사 과정에서 뭐 참고인 신분이건 어떤 신분이건 저는 수사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곽상도 민정수석의 그 라인에 있던 분이었잖아요. 공직기강 비서관은 검증의 의무가 있는 그런 거였고 나는 검증만 했다. 이거는 사실은 조금 옹색한 변명이고요. 그래서 그런 건 여야를 막론하고 이런
국민이 너무 분노하고 있는 이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네. 그리고 내용도 너무나 이거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동영상이 있는 것도 처음이고요. 법무부 차관을 했던 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제대로 밝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 의원님 김현철 후보자 얘기 지금 청문 얘기하시죠. 아니 제가 반론을 좀 또 해야 돼요. 이건 반론할 게 두 있나요? 번씩 다 말씀. 반론할게요. 왜냐하면 그래요? 첫째 예. 박지원 의원과 박영선 그 얘기요? 후보자가 마치 사실처럼 지금 말씀하시는데 첫째 저는 의심스러운 게 두 분 다 거짓말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다 말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도 첫날 박영선 후보자가 말한 그날은 네. 자기가 직접 이제 밝혔습니다. 내가 박영선 그 후보자와는 남매 같은 사이이기 때문에 이 CD를 공유했다,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렇지만 나는 박영선 후보자가 황 당시 장관한테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나는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김어준의 라디오 프로에 나와서 네. 내가 말을 바꿨습니다. 아니다. 들었다. 그러면서 박영선 후보자가 낄낄대면서, 그러니까 표현도 그대로 쓰면요. 네. 낄낄대면서 황교안 그 CD 이야기했더니 얼굴이 빨개지더라 하더라. 그런데 그 말 들어주면요. 저는 수첩이 있다고 했는데 그 정교한 박지원 의원이 왜 하루 만에 다른 말을 할 거며 또 두 번째는 지금 그게 또 계속 자꾸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박지원 의원이 이것 때문에 이제 갑자기 최근에 TV 출연하셔가지고 JTBC 손석희 프로도 나오고 해가지고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요. 네. 이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김학의 조사위원회가 수사해야 될 문제들이 생깁니다. 이야기를 좀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김학의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비영선, 청문회에 대한 이야기를 알겠습니다. 했는데 청문회 하는 과정에서 과연 실제로 국민들이 봤을 때 말하자면 이제 중소벤처부 장관 후보가 그 당시에 법사위원장으로서 실제로 거짓말을 했느냐 아니면 말실수를 했느냐 그런 것이 또 하나 있고요. 황교안 대표도 여러 가지 말을 들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물론 초기에는 택도 없는 얘기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이렇게 진위 여부가 헷갈리고 그렇다고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중소벤처부 장관 후보가 본질적으로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또 지나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예. 진실은 아직까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네. 예. 조사해봐야 됩니다. 그 인사청문회 제도 얘기하기 전에 간단하게 김현철 후보자 얘기 좀 하죠. 예. 누가 하시겠습니까? 김현철 후보자에 대해서는 네. 과거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건 그거죠. SNS 상에서의 여러 가지 부적절한 이 막말 논란. 막말 논란 그리고 또 이제 교수 시절 예. 뭐 기고문 이런 거에서 또 정말 드러난 박광자 씨 피살 사건에 대한 뭐 통과 의뢰 발언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됐었죠. 그리고 실제로 그거는 이제 공직자로서의 어떤 부적격성을 그 차치하고라도 네. 교수나 학자로서는 그런 말이 과연 타당했는가에 대한 이제 그런 문제 의식도 상당히 있었죠. 그리고 이제 청문회 때 이분은 상당히 저자세로 매우 공손하게 진솔하게 사과도 하고 이제 그런 태도를 보이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사실은 박영선 후보자에게서도 약간의 그런 거를 조금 하루만 조금 견디면서 좀 하시지 뭐 이런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청문회 후보자 가운데 가장 당당했어요. 역대 이 장관 후보자 중에서 박영선은 그렇게 안 할 줄 알았어요. 저는. 예, 왜냐하면 경험이 많기 때문에 본인이 이 수그릴 때는 수그릴 줄 알아야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안 한 거에 좀 아쉬움이 있고요. 사실은 국민 앞에서 조금 겸허한 모습이어야 되잖아요. 청문위원이 아니고. 네. 그리고 김현철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추미애 전 대표와 만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일어나서 사과. 네, 감염된 좀비라고 이 표현. 그랬더니 추미애 의원이 역시 그래도 표정은 굉장히 이제 상기된 표정이었고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발언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는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일어나서 사과도 하고 이랬는데요. 그러니까 좀 굉장히 진보적인 학자죠. 남북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도 전문가입니다만은 굉장히 진보적인 학자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떤 이 한반도 문제나 남북 문제에 있어서도 그거를 뛰어넘을 만큼 조금 더 진보적인 그런 부분이 있긴 해요. 그러나 이 남북관계나 또 북미관계가 굉장히 지금은 조금 사고의 유연함도 좀 필요도 하고 이제 그런 때가 아닌가 싶어서 본인의 어떤 가장 문제가 됐던 거는 이제 그 과거의 발언과 SNS의 글이었고 뭐 위장전이니까 이런 것들 이제 본인이 또 해명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김현철 후보자는 야당에서 타겟은 삼았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조명균 통일장관이 오히려 그 정책의 지속성을 위해서 계속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저는 그런 아쉬움은 있었습니다만 기왕에 이렇게 된 거니까 청문회 과정에서는 본인이 일단
뭐 천안함 알겠습니다. 다 뭐, 폭침 사건이랄지 다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했죠. 다 얘기를 했고 하니까 저는 그 부분은 오히려 좀 해명이 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부동산 생각합니다. 사건도 그랬고. 저는 아까 우리 김 의원님이 말씀하셨다가 안 한 조동호 후보자 등 몇몇 김현철 후보자는 김현철 후보자 오케이 된 겁니까? 아니 문제는 뭐냐면 네. 자 과거에 했던 말을 다 번복할 만큼 이런 사람을 왜 대통령은 임명했을까? 과거에 그런 말 때문에 임명했을 텐데 그 말들을 다 번복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건 정말 무효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네. 지금 조동호 후보자예요? 조동호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그 깨끗한 청렴한 내각 예컨대 또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택 정책에 맞는 강요가 왜 안 올까? 보십시오. 조동호 후보자 같은 경우는 교수 신분이었는데 뭐 땅도 많고 어째서 뭐 운이 좋아서 그런지 돈도 뭐 재산 형성 과정도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있는데 미국에 유학 갔는데 해외 출장 갈 때마다 46회를 갔는데 36회를 부부 동반으로 갔다고 합니다. 부부 동반으로. 이런 사람 봤습니까? 그런데 해명이 뭐냐면 학회에서 초청하면 그게 관행이다. 종종 그렇게 간다. 저는 제 주변에 해외 출장 갈 때 교수들이 부부 동반 갔다는 얘기 못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들이 있는데 유학비가 합법적으로 보냈다고 주장하지만 7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아들들은 벤츠 타고 있고 포르쉐 타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불법 증여입니다. 그렇게 하면 세금 안 냈다고 자기도 시인했습니다. 자, 이렇게 호합한 유학 보내고 이렇게 뭐 유학비 이렇게 펑펑 쓰고 그다음에 땅 의혹 있고 이런 분을 왜 그러면 굳이 도덕성 그리고 능력도 지금 문제가 됐는데 이런 분을 굳이 장관을 하시려는지 그리고 국토부 장관 후보자 집 세 채 하나 팔라고 하니까 잘 안 팔리니까 분당에 있는 집 딸한테 증여하고 월세 산다는데 월세 내는지 안 내는지도 확인도 안 되고 이런 분이 만약에 대한민국 주택 정책을 한다면 서민들이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저는 보면 전반적으로 부자 아닌 분이었고 진영 의원도 후보자지만 이분도 뭐 몇 년 만에 뭐 16을 벌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지었고 있는 땅 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게 설령 합법적이라도 국민들은 그런 거를 투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이런 분들이 이렇게 장관 후보자에 많다는 거 이거는 저는 조국 수석은 어떻게 스크린을 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왜 이분들이 장점이 그렇게 많은지 아무리 그렇지만 알겠습니다. 46회 출장 가면서 부부 동반 36회 그것도 아들 입학식 졸업식 할 때마다 다 갔다는데 7번을 부부 동반으로 이게 우연일까요? 이런 사람이 장관자 되는 조동호 후보자는 정말 그, 김현철, 박영선 후보한테 가려서 그렇지. 후보의 예. 얘기부터 하면 예. 사실은 이제 좀 아쉬운 점은 뭐냐면 반성을 하고 사과를 하면 또 그렇게 태도가 달라졌다고 또 때려요. 아하, 야당에서요? 반성을 안 하고 그대로 얘기를 하면 당신 그런 태도와 자세는 적절하지 못하고 얘기하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고 오히려 좀 네. 더 말하자면 보수적 입장에서 왜 김현철 후보가 통일부 장관이 됐을 때 한반도의 통일 문제가 오히려 꼬이는지 논리적으로 정책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았다. 그냥 반성하면 반성했다고 왜 소신도 없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은 좀 제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네. 점들이 좀 아쉽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도 봤을 때 학자로서 너무 경거망동한 부분들은 지적할 수 있지만 좀 더 깊이 나아가서는 정책적인 토론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태도만 가지고 이제 토론을 했는가 하는 부분이 있어요. 북한에 대한 변수하고 예. 점수를 어떻게 우리가 미칠 거냐 뭐 그런 얘기가 뭐 좀 그런 있었을 것 어떤 뭐 같겠죠. 제대로 된 부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조동호 후보도 제가 뭐 그 말하자면 옹호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지만 네. 가령 그러면 부부 동반으로 가는 것이 나쁜 겁니까? 자기 부인의 돈을 내고 그게 부부 동반으로 가는 걸 못 봤다고 하는데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까 46번 중에 36개 부부 동반이라고 했는데요. 이제 그중에 7번은 국가 연구비로 간 거예요. 네. 4,800만 원을 그 비행기 값으로 전용을 한 거죠. 이건 불법이죠. 이건 부인의 티켓팅을 그렇죠. 그거는 이제 문제가 있죠. 아니 부인의 그래서 티켓팅을 그 안에 했다 그러면. 문제가 예.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그거를 출장의 명목으로 부부가 같이 가고 4,800만 원을 썼는데 그건 장관 후보자로서뿐만 아니라 교수로서도 자격 없는 거예요. 짧게 말씀드리면요. 어떤 연구재단의 직원은 와이프와 같이 갔다고 해서 징계를 받았고 어떤 단체장은 아예 사퇴했습니다. 도덕성 문제로. 그러니까 46번에 36번을 간 게 문제가 뭐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딱 한 번 때문에 그만두신 분도 있고 네. 징계받은 직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왜 그러면 진보 쪽 사람들은 자기들은 그렇게 관대합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다 징계를 했는데 자기들이 하면 뭐가 문제야? 그러니까 국민들이 화가 나는 겁니다. 조동호 후보자는
여론이 지금 박영선, 김현철 후보자 좀 가려서 그렇지 이 드러나면은 사실상 좀 실제적으로 상당히 좀 그런 그렇죠. 것 같아요. 자녀 문제는 특히나 더 문제가 예. 될 수 있는 거죠. 포르쉐 나오는 그리고 바람에 실제로 그냥, 핵심적인 것은 이제 더 나아가서는 어떤 과학 정책, 통신 정책에 있어서 과야말 업데이트돼 있느냐. 그것도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이 더 훨씬 중요하고 아쉬운 부분이 될 수도 그것도 있죠. 좀 여당 의원들이 네. 좀 문제제기까지 했죠. 전문성에 대해서. 그 얘기 좀 하죠.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나가는데요. 지금 7명 전원에 대해서 청문 보고서 채택 안 합니까? 한국당에서. 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은 그러면은 다소 뭐 흠결이 있을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청문회를 굉장히 간소화하는 경우도 많고 물론 네. 그 전제는 제도적인 문제겠죠. 훨씬 더 미국 자체 내부에서 감찰부가 샅샅이 이미 뒤진 사전에?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특별하게 할 게 없다라는 부분이 있고 우리는 그게 아직까지 미진하니까 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말하자면 야당 입장에서도 흠결이 있지만 이 사람만큼은 안 된다라든지 좀 구분해 줬으면 좋겠다. 무조건 7명 다 안 된다고 했을 때 이건 감정 싸움밖에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 근데 홍영표 원내대표가 오늘 한마디 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무슨 이야기냐면 여당의 원내대표가 볼 때도 지금 장관 후보자들이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한 건데 과연 몇 명일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여당도 제가 볼 때는 몇 명은 지금 날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다만 몇 이제 명이요? 한 명 모르죠 아니라? 저는 모르죠 그거는 한 명일지 몇 명일지 그런데 원내대표와 적어도 황용표 의원이 그 정도 이야기했다는 거는 나름대로 각오는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민주당인들도 부글부글 하는 이유가 여당이기 때문에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실제로 현장에 참여한 분들은 저런 사람을 장관하나? 인물이 이렇게 없나? 왜냐하면 아니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도덕적 흠결 없는 사람도 아니, 근데 있습니다. 청문 보고서를 다 7명을 채택 안 한다는 것은 그 야당이 이렇게 겁을 하는 거죠 지금. 예. 그거는 실제로 제가 볼 때는 5명, 7명이 다 할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가 봐도. 왜 이런 사람들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야당의 몽리죠. 지금 박영선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이제 황교안 대표로 말로 바꿔 보니까 한꺼번에 지금 분위기가 확 돌변해서 7명 다 안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옛날에 같은 식구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전에는 상당히 우호적인 태도로 많이 뭐 이제 그러니까 물어보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답변 듣고 또 죄송하다고 하고 하니까 이제 분위기 좋았어요. 오후로 갈수록 완전히 돌변합니다. 그래서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 박영순 후보자와 같은 날 했죠? 같은 날이었죠. 그리고 조동 후보자 같은 날이었죠. 그랬는데 진영 후보 같은 경우에도 시종일관 같은 자세로 죄송합니다, 뭐 잘하겠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후에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으로 김학의 CD 건, 황교안 대표 공격한 건 해가지고 이거 걸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라서 네. 저는 야당의 몽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부적격 또 말 안 되는 후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업무하고 연관성 또 그 부도덕한 부분이랄지 불법이 있는 부분이랄지 이런 게 업무 연관성에서 도저히 이거는 국민정서상 예. 이게 안 되겠다고 하는 후보들이 보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좀 심사숙고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짧게 좀 예. 누가 우리가 안 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7명인데 저는 이 중에서 그러면 이 통과할 만한 사람이 누군지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누가 있습니까 지금? 7명. 저는 안 되는 일 다 알고 있는데 자 7명 중에서 얘기해 장관 보시죠, 한번. 해도 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솔직히? 아니 뭐 도덕적 흠결 이런 거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이제 그거 기준이라고 하는 게 한정돼 볼 수가 있지만 없어, 진짜. 다 가령 있으면- 박영선 후보한테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어떤 질문을 했냐 청문회에서 하나도 안 했다는 것 같은데. 예. 중단됐죠 하다가 그러니까 예. 6시까지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또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없는 게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 어차피 반성하고 죄송합니다 해도 마지막에 다 부적격이라고 얘기할 바에야 예. 왜 그런 수모를 당하고 있냐 하는 판단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이제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오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를 글쎄 했잖아요. 말이에요. 어제 문제가 터지고 아. 이제 그래서 이를테면 국토부 장관 후보자인 최정호 후보 같은 경우에도 청와대 대변인 지금 이런 의혹이 사실 덜하거든요. 최정호 후보자보다는 덜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도 이제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사퇴했는데 과연 최정호 후보자 임명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전에 또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 유은혜 부총리 임명할 때나 또 지난번 그 개각에서 네. 뭐라고 하셨냐. 시달린 사람이 일 더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신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7명 중에 누가 제일 시달렸나 이렇게 보면 이제 누가 임명되는지 알 수 있는 거니까 저희가 네. 지켜봐야죠. 그러나 이제 그거는 국민 정서가 어떻게 배치가 될지 또 추락하는 지지율을 그것이 만회하는 길이 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지켜볼 실제로 문제입니다. 최종 후보만 하더라도 흠결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밤에는 또 자기 지역구 민원을 질의하거나 슬쩍 도움 요청을 야당 하고 그런 의원이?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뭐 청문위원들도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받아야죠. 있죠. 저도 동감인 게 받아야죠. 야당도 포함해서 저는 청문위원들도 비판받아 마땅하고 다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7명을 딱 보고 알았어요. 언론이 비판하는 것만 봐도 장관 해야 되나 이 사람이 저는 진짜 의문입니다. 전부 다 그렇습니다. 한 명도 하면 안 돼. 없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 뭐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야당이면 못했다 잘했다 하면 야당 못하는 거 인정.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 눈높이로 청문회를 다 그래요. 보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이런 사람이 해야 됩니다. 인사청문회 제도, 이 국무위원들이요. 국무위원회 인사청문 제도죠. 지금 계속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서로 간에 이거 간단하게들 이 인사청문회 제도 어떻게 개선돼야 되는지 우리 김영진 의원부터 간단하게 한 30초씩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좀 더 뭐 처음부터 인사청문회 할 때마다 얘기 있어 왔습니다만은 청와대에서 스크린 또 독립적인 여러 가지 어떤 그 사람에 대한 기록들이 정확하게 많이 축적돼 가지고 국회에 전달돼야 된다라는 부분이 먼저 전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앞으로는 대통령도 뭐 법을 바꿔서라도 채택이 안 된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공백을 뭐 가져서 해야 된다든지 국정 차지를 해서 청와대도 위험 부담을 가지고 채택이 안 될 사람은 안 내는 그런 것을 유도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주영 의원. 저는 청와대에서 검증을 하잖아요. 네. 그 검증한 서류를 일단 국회에서 공유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자료 가지고 이렇게 시간 허비하며 싸울 일은 많이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것조차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그리고 도덕성 문제나 사적인 부분 이거는 비공개로 하고 정말 국민에게 보여주는 청문회 자리는 그야말로 정책 전문성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렇게 해야만 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거는 비공개로 했으면 네, 좋겠어요. 그 이렇게 자식 생각하고요. 문제까지 다 나와버리니까 네. 누가 장관을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리고 청문 보고서 채택 못하면 임명 좀 강행 안 하는 그런 어떤 법적 조치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좀 법 개정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인사청문회법을 좀 개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국무위원도 다 임명 동의안을 들어가 버린다. 그러니까 뭐 그쯤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단서 조항 같은 게 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여야가 이를테면 청문 보고서 채택할 때 네. 단서 조항 달아서 또 조건부 그 채택하는 경우도 최소한 있단 뭐 말이에요. 말은 안 되지만 총량제로 하든지 뭐 하여튼 그래서 이게 DJ 때부터 시작된 거 아니에요? 2000년부터? 때 총리 그래서 이제 뭐 피해본 굉장히 본인적 타격 본물도 있죠. 그리고 이제 2005년부터 장관까지 확대가 된 확대된 거죠. 건데. 그래서 7대 배제 원칙의 기준을 조금 완화시키면서 다시 정할 때 2005년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네. 때 진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장기적으로는 인사청문회법은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꿔야 문제는 된다는 거죠? 그거는 고민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두 분이 말씀하셨지만 예. 국회가 동의 안 했는데 장관 임명하기 때문에 거의 필요 없는 법일 수도 있고 또 두 번째는 이 도덕성 문제를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능력이 떨어진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거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강한 법이 국민정서법입니다. 설령 국회가 안 하더라도 언론들이 다 후보자들을 검증하기 때문에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이제 이런 식의 우리가 알면서 계속돼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예. 한번 의논해야 되는데 다만 청와대가 스크린하고 그걸 갖다가 익스큐즈하고 바로 검증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여야가 한번 허심탄회하게 이 법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는 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주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어느 당이 지역 경제를 살리고 누가 일자리를 책임자인가를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철진한 색깔론으로 지역 언론을 호도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태도야말로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의 단일화, 말은 단일화인데 사실은 실체는 좌파 연합입니다. 실패한 좌파 정당들의 연합. 100번 단일화해도 우리 창원 경제 살릴 수 있겠습니까? 정권농단 세력에게 창원을 더 이상 맡길 수 없습니다. 역사를 부정하는 세력에게 창원을 더 이상 맡길 수 없습니다. 경제를 부정하고 노동조합만 앞세우는
민노총에게 창원을 더 이상 맡길 수 없습니다. 네, 왈가왈부 두 번째 주제는 이제 닷새 앞으로 다가왔죠. 4.3 보궐선거 관련 내용입니다. 사실상 선거는 이미 시작된 지 오래됐죠. 바로 오늘부터 내일까지 또 이틀 동안 사전투표에 시작됩니다. 여야 모두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마지막 총력전에 돌입했는데요. 이 국회의원 선거구는 두 곳이죠. 이번에 창원 성산과 통영고성. 창원 성산은 곧 노회찬 의원 지역이었죠. 이 두 곳인데요. 각 당 대표들은 이미 일찌감치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선거 지원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정치권의 관심도가 상당하고요. 이 보궐선거를 통해서 과연 정치권에 있어서의 향후에 누가 또 주도권을 잡느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또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우리 지역별로 좀 나눠서 할까요? 네. 먼저 이제 창원 성산은 민주정의당이 후보 단일화 했으니까요. 그죠? 네. 정의당 후보가 여영국 후보인가요? 네. 여영국 후보가 네. 그동안에 이제 도의원을 하면서 상당히 그 경남도민에 대한 어떤 네.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후보이고, 물론 이제 민중당의 손석형 후보가 왔습니다만 여론조사상으로 보니까 상당히 박빙으로 예상됐는데 실제로 정의당과 민중당의 어떤 당 지지율도 그렇고 21대 8 네. 정도 그렇고 5 정도 됐고, 실제적으로도 후보 간에 있어서도 45대 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예상 외로 말하자면 손석형 후보가 많은 어떤 압도적인 갈라치기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네. 그 후보 단일화 효과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자유한국당 후보가 거의 한 10% 차이로 따라오고 있는 상태라서 현재 여론조사를 봤을 때. 현재로 네. 보면 오차 범위에는 밖에 있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금 정의당 여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게 거네요. 볼 수 있고 어떻게 또 보십니까? 예. 어떻게 근데 이제 저는 뭐 네. 그 다 떠나서 선거는 뭐 까봐야 되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죠. 예, 그건 저는 분명합니다. 이해찬 대표의 태도를 조금 비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본격 선거운동 시작된 이래 네. 이해찬 당대표는 한 번도 창원 성산을 오지 않다가 오늘 저는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뒤늦게. 그리고 베트남 순방을 나섰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지금 이 선거는 보궐선거라는 것은 정권 심판이냐 또는 정권이 잘한다고 격려냐, 이것도 하나의 포인트인데 아예 피해버린 겁니다. 여당 대표가. 그리고 두 번째, 정의당과 민주당이 단일화를 했는데요. 저는 뭐 야당끼리, 약한 정당끼리 단일화를 많이 봤지만 네. 집권 여당이 5석의 정당하고 단일화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이건 정말 야합이라고 불려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는 현장에서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지금 거제시장을 지낸 분을 민주당이 공천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죠? 그리고 권민호 후보인데, 그리고 여영국 후보는 전과 7번이랍니다. 물론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내용에 논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 단일화 할 때 적어도 후보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은 해야 되는데, 저는 뭐 그분이 훌륭한 후보일 수도 있지만 적어도 이거는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된 거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예. 이것도 하나의 유권자의 참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단일화하는 것이 만약 옳은 것인가? 그리고 황교안, 손학규 이 두 대표는요, 지금 뭐 원룸 먹고 해가 지금 다 여기 산답니다. 어쨌든 거기 저는 손학규 대표를 칭찬하고 싶은 게, 황교안 대표에서 이번에 선거는 제가 봐도 이 여영국 후보가 되게 유리합니다. 그렇지만 지더라도 야당 대표들이 일단 숙식하면서 으쌰으쌰 하는 거는 지면 또 어떻습니까? 손학규 대표 박수 드리고 싶은 게, 진짜 거기는 굉장히 얼마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당대표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나름대로 경남 지역에서 손학규 보니까 다음 총선 때 이 정당 괜찮더라 이런 소문은 납니다. 그런데 이해찬 대표는 왜 안 내려오십니까?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정권 심판의 성격도 있는데 네. 민주당이 좀 창원 성산만큼은 너무 소극적이고 좀 비겁한 캠페인 아닌가, 이런 비판을 하고 싶고, 다른 정당은 저는 파이팅하고 이정미, 뭐 심상정, 거기도 거의 숙식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열심히 하는 거 저는 보기 좋고, 선거란 게 원래 지더라도 마지막까지 막 피를 토하는 심정을 하는 건데, 알겠습니다. 조금 여당에 대해서 좀 섭섭합니다. 내년 4.3 총선 전초전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네.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이찬 대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역의 유권자들 반응도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있는 거는 같아요. 난 민주당 후보 찍으려고 했는데 단일화 해버려서 지금 누굴 찍을지 고민 중이다. 이런 반응도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 여당 대표로서 지금 굉장히 지금 개혁 입법 하나도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는 이런 정치 구도 상황에서
멀리 계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창원성산에서 단일화해서 물론 민주당 후보 못 낸 건 안타깝습니다만 이겼을 경우에는 다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교섭단체 이룰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뭐 지금 한석이 부족하니까. 한석이 부족하니까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패스트 트랙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개혁 입법에 대해서 다시 동력이 생기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잠깐 비난받을 수 있겠죠. 여당이 어떻게 후보도 못 내고 무슨 여야 단일하냐 이렇게 하겠습니다만은 어떤 개혁의 동력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유권자가 좀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교섭단체가 더 생기는 거네요. 만약에 되면. 그렇죠. 그럼으로써 만약에 이긴다고 하면 단일 후보가 굉장히 그 중요한 한석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올인하는 걸 거고요. 네. 네. 그 통영고성 얘기 좀 할까요? 진 의원님, 거기 통영고성은 좀 한국당이 좀 유리하게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통영고성은 지난번 선거 때는 무투표 당선된 곳입니다. 한국당 후보가 단임식 새누리당 후보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지난 지방선거 때는 통영시장이 민주당 후보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안심할 수는 없다. 경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경남 지방 경제가 힘들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깔아놓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도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도 그렇고 민주당 지지도도 여기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장 분위기는 여론조사도 나오지만 이 공안검사 출신입니다. 정점식이라고 황교안 대표와 같이 일했던 검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황교안 대표 직접 다니고 거기에 또한 오세훈 전 시장이 투입됐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전 시장이 한성규 사무총장 요청으로 창원과 통영은 내가 도와줄게 해서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점식 후보 손을 잡고 오세훈이 다니면 정점식은 누군지 모르지만 오세훈 아니냐고 박수치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후보입니다 하면 또 악수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체계적으로 열심히 선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아까 그 성산도 저는 뒤필 수 있다 보는 이유가 선거는요 바람 불면 끝입니다. 그리고 또 양문석 후보는 뭐 민주당이지만 좀 칭찬을 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근데 독하고 열심히 합니다. 어쨌든 그 양문석 후보는 통영고성이죠. 예, 통영고성인데 힘든 지역이지만 사실상 거기서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 지역이지만 양문석은 내가 보니까 거의 굉장히 독하게 열심히 하고 있고 어쨌든 간에 나름대로 자기 이름을 알리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뭐 상대한 후보지만 양문석 파이팅 외치고 싶고 방통위원을 했는데 어쨌든 사람이 좀 재밌습니다. 매일 저보고 술 사달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지난번에 이제 우리 국회 방송 이렇게 그 금토일 끝나고 통영을 갔었습니다. 통영고성 갔었어요. 양문석 후보 도와줘요? 그래서 지켜보고 왔는데 실제로 이제 통영과 고성의 단체장이 민주당이라는 측면. 지금 그렇죠. 그리고 정정식 후보는 고성이고 양 후보는 통영이기 때문에 통영과 고성의 인구 비례로 보면 사실은 뭐 적절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지역별로 보면 양 후보가 어떤 지역적인 평에 큰 지역의 후보로 돼 있다는 측면. 그리고 실제적으로 토론회라든지 현장 유세에 있어서의 간절함이라든지 지역을 이해하고 정책을 말하자면 방법론적으로 설득하는 데 있어서는 양 후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초창기에 좀 다소 여론조사상으로 오차 범위 밖으로 쳐져 있지만 상당히 맹추격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번 보궐선거가 이제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겠 특히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또 투표수가 많지 않고 투표율이 중요합니다. 글쎄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황교안 대표의 어떤 이 결과에 따라서 황교안 대표의 어떤 상당히 정치적 입지도 많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노회찬 의원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지역 아닌가 창원 성산이. 그리고 이제 그 전에 권영길 의원 같은 경우도 그랬고 그거는 권영길이고 노회찬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었나. 아무리 진보세가 강해도 이제 이런 예측이 있었어요. 그래서 2대0으로 이기는 거 아니야? 한국당이 이제 이런 얘기도 처음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어렵게 투표용지 인쇄 전날 3월 25일 날 이제 단일화가 된 거죠. 사실은 투표용지 인쇄하고 나면 단일화 의미가 굉장히 희석됩니다. 뭐 실제로 이 그 사표가 되는 경우도 많고요. 민주당 후보에게 찍어가지고 그런데 지금 이제 통영고성 같은 경우에 만약 1대1 정도로 통영고성 한국당이 이기고 지금 예상은 예상은 창원 성산 1대1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정도만 되면 그냥 예상했던 대로겠죠. 만약에 애초에 처음에 시작했던 대로 2대0이라면 황교안 정치 신인이라고도 볼 수 있는 뭐 슈퍼루키라고 맨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진 의원님 전용어인 것 같아요. 아무도 야구 용어입니다. 야구 아무도 슈퍼루키라고 얘기는 안 진성호 같은데 제가 그래서 이제 그 리더십을 좀 더 공고히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변이 일어나서
통영 고성을 민주당이 이겼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빨간불인 거죠. 내년 총선에 황교안 대표의 얼굴로 과연 한국당이 치를 수 있겠어? 이런 얘기 바로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예상대로 봤을 때는 우리 득표율이 어느 정도 되냐 이게 그냥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저는 황교안 대표는 별로 이럴 게 없는 게 첫째 통영 고성은 지금처럼 빨간불이 되는 거는 치면 좀 큰일 납니다. 그렇지만 그렇죠. 만약에 창원 성선전 저도 관계없다고 보는 이유가 처음에는 황교안 대표를 말렸다고 합니다. 네. 창원 간다니까 거기 안 되면 어떡하려고 그러십니까? 그런데 간 이유가 뭐냐면 부인하고 같이 산답니다. 그리고 서울로 한 번씩 출장 온다는데 황교안이 싸우는 모습을 자꾸 보여주면 이분은 시인이기 때문에 저도 설령 제도 손에 될 게 없고 네. 만약에 이기면 뜨는 거죠. 통영의 경우는 상당히 그 황교안 대표가 만약 졌을 경우에 예. 큰 부담을 가지는 게 부담이 되죠. 본인이 지역에 무리수를 두면서 내렸고 또 공항검사를 내렸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 졌다 그러면 정당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 상태에서 졌다면 큰 부담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짚고 넘어갈 알겠습니다. 자, 인사청문회 그다음에 보궐선거까지 저희가 또 스피디하게 또 알아봤습니다. 보궐선거 결과는 다음 우리 금요일 날 나오니까요. 한번 판단을 또 결과에 맞아. 대해서 분석을 날짜가 한번. 그렇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예. 4월 3일이면 다음 주 수요일. 원래 수요일 날 네. 선거합니다. 수요일 예. 선거하니까요. 예. 자, 근데 투표율이 어느 정도 될지 궁금하고요. 자, 토크 마무리하기 전에 사진 한 컷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영주 의원부터죠. 다 이미 뭐 알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제 윤리위원회 바른미래당 이현주 의원과 예. 손학규 대표네요. 오늘 윤리위원회가 열려서 어렵사리 또 뭐 바른미래당 원외위원장들이 제명하라라고 강하게 주장한 적도 있고요. 연례가 예. 시작됐습니다. 예, 그리고 또 뭐 연주원을 위한 헌시 이렇게 해서 좋은 말로 한금찬 시인의 말로 좀 말을 좀 아름답게 해라 이런 부분도 찌질이 발언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제가 오늘 포커싱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말씀을 떠나서 현재 바른미래당의 바닥에 균열이 그 배에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보시는 예. 포인트가 다르시군요. 예, 그래서 비애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바로 제명하고 싶다 하더라도 제명할 수 있겠느냐 하는 현재 당내의 어려움 사정. 본인은 오히려 어떤 면에서 연주 의원은 제명을 당하고 싶어 할 수도 모른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이래저래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윤리위원회 송철호 위원장이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김영주 의원께서는 네. 이현주 의원의 이 문제가 바른미래당의 지금 현재를 보여준다 그런 그렇습니다. 실제로 실제로 뭐 그거 별개로 배가 흔들릴 때는 여러 가지 그거 내분이 별개로 있는 이제 거죠. 정치인들의 도덕성 문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특히 얼마 전에 그 청문회 나왔을 때도 이현주 의원이 한 언론의 보도입니다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똑같은 패션 스타일을 했다. 이런 얘기까지 보도 나왔던데요. 근데 본인 또 그거 뭐 아니라고 예, 우연이라고 뭐 해명하기도 했는데요. 네. 뭐 그런 걸로 주목받는다는 것 자체가 참 정치가 희화화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무리 막말 정치가 횡행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주목을 받는다고 하지만 본인이 지켜야 될 금도가 있는 거죠. 정치 잘못 배웠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과거 본인이 광명에서 출마했을 때 손학규 대표가 얼마나 가서 열심히 해서 당선시켰습니까? 정치 신인 같은 신인이었는데 그런데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유분수지 저는 이렇게 해서는 안 민주당이 된다고 잘못했다고 생각하고요. 봅니다. 네. 민주당이 국회의원을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 우상호 전 원내대표 우상호 의원이 작년에 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 운동권 출신들 막 공격하는 발언했을 때 이현주 의원이 예, 그때 우상호 의원이 한 얘기가 있어 그 말 그대로 그냥 본인이 새겨 들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밖으로 옮길 땐 조용히 옮겨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진성호 전 의원의 사진 한 컷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의겸 전 대변인입니다. 오늘 저 사진을 제가 이제 국회 방송 측에 낼 때만 해도 사퇴를 하기 전인데 일단 저 사진이 꼭 사퇴 사진처럼 돼버렸는데 일단 김의겸 대변인이 사퇴했기 때문에 뭐 세게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공직자 재산 신고한 뒤에 이게 불거졌습니다. 그러니까 10억 이상의 돈을 은행에서 10억 어쨌든 지인으로부터 빌려가지고 25억 7천만 원짜리인가 하는 상가 건물을 샀습니다. 재개발 지역에. 저게 일반인으로서는 다음에 뭐 좀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할 수도 있지만 청와대에 몸담고 있고 저 때가 문재인 정부가 투기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게 문제가 됐고 언론에서 보도되니까 결국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김의겸 대변인이 사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요한 건 그겁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어쩌면 지금 청와대에 있는 비서관들 또는 경제 관료들을 대표해서 희생양일 수도 있다. 왜? 문재인 대통령은 주택 정책을 정말 집 많이 갖지 마라. 집값 잡자고 했는데 지금
경제부총리, 장차관들요 3분 다 다주택자입니다. 청와대에 지금 국토를 담당하는 비서관을 포함해서 경제 관련 일자리 뭐 등등 거의 대부분이 다주택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심이 안 좋은데 최정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다주택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권이 하는 모든 개혁의 방향과 관료와 참모들이 너무 다르다. 그런 와중에 김의겸 대변인께 터진 겁니다. 어쩌면 저는 비판을 좀 세게 하려고 했는데 오늘 사퇴했기 때문에 이점에서 그만두는데 본래 준비는 희생자 되기 전에는 다른 걸 준비하셨었죠? 아니요. 김의겸 대변인 비판을 왜냐하면 공직자는 그러면 안 되면 돈도 벌고 네. 권력도 잡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김의겸 대변인이 사퇴했기 때문에 제가 뭐 날선 비판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네. 이번 이 사건은 상당히 이 정권의 뭐 도덕성이나 개혁성에서 상징하는 바가 큽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저는 대통령이 한번 점검하시라 이런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대변인하는 자리가 정말 고독하고 굉장히 힘든 3대 업종입니다. 그래서 고생도 많이 하셨을 텐데 이렇게 불명예 퇴진하는 것에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14개월 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자 김유정 전 의원의 사진 한 컷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끄럽고 어지러운 가운데 국민에게 웃음을 주는 분이 계세요. 전국 노래자랑에서 이 손담비에 미쳤어 이 노래 한 방으로 전국구 스타가 되신 분인데요. 종로구에서 이제 이 전국 노래자랑 했었거든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 너무 재밌어서 정말 여러 차례 돌려봤거든요. 아 그래요? 77세의 이 지병수 할아버지가 이 손담비에 이 정말 이 아이돌 가수들의 노래를 너무 즐겨 부르고 저렇게 뭐 댄스도 굉장히 아주 유연하게 잘하십니다. 그래서 박세리, 박찬호에 이어서 3번째로 국민에게 웃음 주는 그런 분이라는 그런 별칭까지 얻었어요. 그래서 이분을 할담비라고 부른답니다. 할담비. 할아버지, 손담비 이 합쳐서 할담비. 이분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 닉네임이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또 파란만장 일생을 살아오셨어요, 사실은. 77세인데 미혼이시고. 그래요? 11남매 중에 막내신데 뭐 장사고 다 하는 일마다 안 됐는데 지금 기초생활 수급자세요. 그래서 53만 원 정도 받아서 30만 원 정도 월세 내고 담배값 정도 남는다. 그러나 나는 그냥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저 할아버지 저 노래 한 방으로 세대 간의 불통이라고 했습니다만 다 넘어섰고요.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힘을 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손담비 씨하고 오늘 아마 그 연예가 어떤 프로그램에서 또 만났다고 하고요. 콜라보한다고. 네, 그래서 손담비 씨가 또 화답에 이 콜라보 댄스를 또 보내기도 했고요. 그것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정말 재밌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200만 건 이상의 이런 달립니다, 이 조회수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2가지 주제 나눴습니다마는 정치권에서 국민들께 웃음을 드려야 하는데 정치권은 이렇게 국민들을 머리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있는 와중에 이 지병수 할아버지 할담비께서 이렇게 큰 웃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일은 넘어서 이제 상당히 많이 좋게 풀리신 것 감사하고 같아요. 정말 오랫동안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요즘 웃음이 가장 필요한 곳이 그런데 바로 정치권이 아닌가 싶은데요. 마냥 싸우는 것 같습니다. 청문회에서도 싸우고요. 선거 전에서도 싸우고 또 여야 회동에서도 서로 얼굴을 붉히면서 목소리를 높이는 일이 상당히 많은데요. 원로 정치인들은 예전에도 싸웠지만 그땐 그래도 뒤돌아서 서로 밤에는 술잔도 기울이고요. 웃을 수 있는 낭만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더라도 한편에서는 서로의 입장을 좀 이해하려고 하고요. 국민 입장에서 또 생각하고요. 웃음으로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정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정치토론 왈가왈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3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진 한 컷 중에 하나는 좀 이렇게 이런 거 좀 좋겠어.